저는 올해 쉰을 넘긴 평범한 남자 김영수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으로라도 남겨봅니다. 제 나이 52, 아내 지연은 48, 결혼한 지는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안정된 중년 부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버티기 힘들 만큼의 깊은 골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의부중 때문입니다. 신혼 시절만 해도 아내는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들고 오는 붕어빵 봉지를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살림의 무게가 실리면서도 처음 몇 해는 서로 힘든 걸 티내지 않으려 애쓰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의심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늦네. 응, 회의가 길어졌어. 회의? 누구랑?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랑. 단순한 궁금증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점점 날카로운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회식이라도 다녀오는 날이면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같이 있었던 사람 이름 다 말해봐.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회사 사람이 누군데? 여자도 있었지? 술집은 어디였는데? 저는 최대한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 눈빛 하나, 말끝 하나까지 의심하며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웃으며 넘기려던 제 마음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좀 줘봐. 왜 또 그래? 내놓기 싫어. 숨길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사생활도 있는 거잖아. 사생활? 부부 사이에 무슨 사생활이 있어? 여자가 있지? 누구야? 그날부터 아내는 제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하나에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여자 동료와 나눈 업무 대화조차도 아내 눈에는 불륜의 증거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이게 왜 필요했어? 낮에 해도 되잖아. 프로젝트가 급해서 서로 확인할 게 많았어. 거짓말하지 마. 둘이 정분이 난 거잖아. 저는 억울했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화를 내면 들켰으니까 화낸다며 몰아붙였고 침묵하면 대답 못하니까 범인 맞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또 싸웠어? 아니야. 그냥 말다툼 좀 한 거야. 근데 왜 맨날 그래? 엄마가 아빠한테 화내는 거 나도 들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약속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생활 전반으로 번져갔습니다. 출근할 때 입는 셔츠 색깔, 향수 냄새, 자동차 주유 영수증까지도 의심거리였습니다. 이 향수 냄새는 뭐야? 내가 사준 거 아닌데? 지난번 면세점에서 세일하길래 그냥 산 거야. 아니지? 여자한테 받은 거지? 왜 굳이 거기 주유소에서 넣었어? 집 근처에도 있는데. 그냥 오는 길에 있어서 말도 안 돼. 거기 누가 있었던 거야? 왜 숨겨?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영수 씨, 무슨 일 있나? 요즘 실수가 많네. 집안일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는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의부증을 남들에게 털어놓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이해받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여직원의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미리 아내에게 말했지만 귀가가 늦어지자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제 뺨을 쳤습니다. 거짓말쟁이. 어디서 놀다 온 거야? 무슨 소리야? 분명히 말했잖아. 송별회라고. 사진 보여줘. 증거 내놔. 아이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집에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태연했습니다. 내가 어제는 좀 심했지? 근데 당신도 이해해줘야 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상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담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나보고 미쳤다고?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아니, 그냥 우리 둘 다 힘드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자는 거지. 역시 그렇구나.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상담으로 덮으려는 거잖아. 난 멀쩡해. 이상한 건 당신이야. 벽에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이혼까지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걸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최소한의 아빠 역할은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좀 도와줘. 엄마가 진짜로 힘들어 보여.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내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내 역시 괴로워하는 게 아닐까? 늘 의심 속에 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분노와 집착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조금 더 차분히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세세히 말해주고 문자로 일정을 알렸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격렬하게 다투는 일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전쟁터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긴 싸움 속에서 저는 오늘도 버팁니다. 언젠가는 아내도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만 붙잡고 말입니다. 아내의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뿐 아니라 제가 무심코 한 행동 하나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메모지 한 장, 주머니에서 나온 계산서 하나, 제 옷에 묻은 먼지조차도 아내에겐 의심의 증거였습니다. 이건 뭐야? 무슨 카페에서 계산한 거야? 점심때 후배들이랑 간 거야. 그냥 샌드위치 먹었어. 여자랑 간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 저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꼭 참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도 아내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조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밥 먹었어? 혼자 편의점에서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딸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아빠 힘들어 보여. 너까지 왜 그래? 내 아빠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잖아.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딸은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자 직원들 옆자리에 앉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찍힌 단체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진 속 제 옆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내는 제 휴대폰에서 그 사진을 보고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딱 붙어서 앉아 있잖아. 내가 바보야? 그냥 단체 사진이야. 자리가 그렇게 된 거지. 말도 안 돼. 다 티나. 눈빛이 딱 그래.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의심을 덮어 씌우는 아내를 보며 이제는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촌 누이가 아이를 안아주며 웃었는데 아내는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쏟아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그 사촌 누이랑도 수상해. 내가 다 봤어. 눈빛이 이상했어.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그런 말이 돼? 다 당신 변명이지. 나는 내 눈을 믿어. 저는 손발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혈육까지 의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뒤엉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도서관에 간다며 늦게 들어왔고 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집에 오기 싫어졌어. 학교에 있는 게 더 편해. 그 말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위로해야 할 집이 이제는 아이들에게조차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결국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자. 나는 정말로 당신밖에 없어. 날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솔직히 말해줘. 못 믿겠으니까 그렇지. 당신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다 수상해. 제발 증거라도 보여줘. 당신 감정 말고 확실한 증거. 내 감이 증거야. 여자의 촉은 틀리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정으로 덮여버린 벽은 어떤 논리로도 뚫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밤마다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니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상담으로 덮으려는 거잖아. 난 멀쩡해. 문제는 당신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였고 때론 돌발적인 행동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큰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누구랑 있었어? 회의가 길어져서 왜 그래? 그 가위는 뭐야? 거짓말하지 마. 당신 차에 머리카락이 있던데 그건 누구 거야? 오늘은 끝까지 밝혀낼 거야. 저는 얼어붙은 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가위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이미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아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제야 아내는 가위를 던져버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스스로도 두려움을 느낀 듯 제 앞에서 가위를 꺼내드는 일은 없었지만 의심과 추궁은 여전했습니다. 며칠 뒤 친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평온한 얼굴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장에서 제가 대학 시절 동창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 아내의 얼굴은 즉시 굳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폭발했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눈빛이 딱 다르던데? 당신 옛날부터 만났던 거지? 아니야. 그냥 동창이야. 우연히 만난 거라고. 거짓말. 다 거짓말. 나를 바보로 만들어도 소용없어. 아내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은 울면서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랑 헤어져나 더는 못 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마저도 견디지 못할 만큼 상황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몸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 쉬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의심이 결국 제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 버리지 마. 엄마도 아픈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건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그 말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내의 의부중이 단순히 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힘겨웠습니다. 아내는 제게 의심을 퍼붓다가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물, 그리고 언젠가 아내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 하나만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이후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는 이대로 살다간 제 목숨이 먼저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로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과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딪혔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뒤를 몰래 따라와 회사 근처에서 저를 지켜본 적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창밖에서 아내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폭발했습니다. 내 눈으로 다 봤어. 여자랑 웃으면서 밥 먹는 거. 그건 회사 팀원들이랑 같이 그 여자만 쳐다보더라. 변명하지 마.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더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갈등은 아이들 앞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이혼할 거야? 왜 그런 질문을 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집안 사정이 힘들면 상담을 받으라고. 근데 아빠, 나 솔직히 이제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빠, 우리 그냥 셋이 살면 안 돼? 엄마는 너무 힘들어 보여도 같이 있으면 우리도 다 망가질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마저 엄마와 떨어져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홀로 남겨두면 정말로 무너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단둘이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잖아. 제발 상담을 같이 받아보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소리야?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너무 지쳐서 그런 거야. 전문가가 도와주면 달라질 수 있어.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래. 나는 혼자가 되면 안 돼. 당신이 다른 여자랑 웃는 것만 봐도 가슴이 찢어져. 제발 날 버리지 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뒤에 숨어 있던 아내의 두려움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두려움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을 택해 자유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 아내와 아이들을 지킬 것인가.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답을 내렸지만 가슴은 여전히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딸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물 어린 부탁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 버리지 마. 엄마도 아픈 거잖아. 우리 같이 고쳐주자. 저는 그 말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을 향해 걸음을 때려던 제 발걸음은 아이들의 눈물에 붙잡혀 멈춰 섰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마음을 조금 고쳐 먹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세세히 아내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가 잡히면 미리 메시지를 보냈고 퇴근길에 어디를 들르는지도 모두 알렸습니다. 때로는 사진까지 찍어 보내며 제 발걸음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하루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예전처럼 평화롭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폭발적인 싸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조금은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의심은 했지만 예전처럼 분노와 폭언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제 말을 들으려는 모습이 간혹 보였습니다. 가끔은 제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지? 근데 당신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 그럴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의 의부중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제게 농담을 걸고 딸이 웃으며 제 팔에 매달리는 순간들 속에서 저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추궁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만 늦어도 눈빛이 변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히 설명하고 아내의 불안을 덜어주려 애씁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습니다.
언젠가는 아내도 제 진심을 온전히 알아줄 것이라고.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버팁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던 걸까? 아니면 아내가 병든 마음을 가진 걸까?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사랑했던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여전히 아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을 기다리며